그 제1항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정치 활동은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좀 어떻게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국회의장님이 담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겁니다. 봉쇄라는 개념 자체는요. 손에 손잡고 정말 울타리를 다 에워싸서 한 사람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봉쇄입니다. 그건 봉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출입구 위주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국회의원들을 막았잖아요. 국회의원들 통과를 중간에 다 시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막았다가 또 통과시켰다가 또 다시 막았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통과를 시킨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이상입니다.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그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소돼 있고. 예, 기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 지금까지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예, 자수도 냈습니다.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전반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예야 707이나 예야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많이 잘못했다. 지금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김용현 장관한테서 지시를 받았잖아요. 네. 안 따르면 항명이 되는 거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는 거잖아요.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일단은 장관님이 그때 처음에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증인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증인이 그 현장에 투입한 지휘관이 대령이 2명 있죠. 네. 그 조성현 대령하고 김창학 대령. 그렇습니다. 예. 약간 혼란이 생기는 건 뭐냐면 조성현 단장도 증인의 지시를 따라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그거를 이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증인도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작전 지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서 그걸 따랐는데 증인이 기소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증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네. 많이 잘못했다. 지금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증인의 그 지시를 받은 그런 단장들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좀 그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지시 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다. 이런 얘기는 혹시 그 나중에 부분은 전달 못 지금 받았나요? 국회에서 그 예하 여단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니요. 증인이 예, 들은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에 그래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언론 내용인지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내용인지 잠깐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증인이 이제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이제 오늘 아까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 그 도서 내용을 보면 그 이광희 부단장 등 이제 그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이제 그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그 화상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막 지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라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묻는 네. 겁니다. 지금 이 사건 피상계엄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증인께서는 그래서 이게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에서 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법 절차잖아요.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다 대답을 했거든요. 송민영 장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영주 장관께서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네. 저도 지금 그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국장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경찰국장. 그렇습니다. 그 12월 4일 아침 6시 23분에 증인이 박현수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14분 35초 동안 통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예, 통화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고, 어쨌거나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달라. 박현수 국장 말에 의하면 증인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네.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증인이 아까 그 박한수 계엄사령관한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예. 네, 이상입니다. 스스로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192석으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반 정족수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청구인 쪽에서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거죠? 심의와 표결권 같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아, 예. 뭐 심의권도 네. 뭐 침해되었고 표결권도 침해되었고. 네. 예. 그런데 그 표결권이 그 침해됐다는 부분이 그 청구인들의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다. 그래서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이런 주장이신 건가요? 일단은 그 아까 본회의 회의록을 먼저 보여드렸던 부분인 게 정족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이제 뭐 국회의장께서는 일반 정족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셨잖아요. 표결 절차에 참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예, 저는 1991년에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둘째가 자폐성 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자폐아입니다. 유난히도 잘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가 없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직을 포기하고 둘째 뒷바라지에 전념하여야 했고 첫째는 둘째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폐아의 형이라는 시선을 감내하여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둘째를 돌봐야 하는 힘겹고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힘겨운 삶의 경험들은 저에게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내 처지가 좀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